내연녀에 미쳐서 헤어지자고 하는데 시어머니 간병 3년 하고 나니 남편이 내연녀랑 바람나서 당당하게 이혼하자고 나대는 모습. 정말 기가 차지 않나요? 남편의 앞날이 어떻게 펼쳐질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에 어디 계시는지 적어주시면 계시는 곳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낯선 골목 한복판에서 한때 제 남편이었던 사람을 마주쳤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그 얼굴을 못 알아볼 리 없었어요. 다만 제가 기억하는 남편의 모습과는 너무도 달랐습니다. 낡은 점퍼에 구겨진 바지 아래로 드러난 낡은 운동화, 머리는 몇 달 못 감은 떡진 머리카락, 수염은 덥수룩하게 지저분한 모습으로 누군지 알아볼 수 없을 만큼 구부정했어요. 여보 나야, 나 좀 도와줘. 그의 목소리는 3년 전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제 이혼 서류 앞에서 당당하게 어깨를 펴던 그 남자는 어디에도 없었어요. 지금 제 앞에 서 있는 건 숨이 가빠 헐떡이는 초라한 남자 한 명뿐이었습니다. 여보, 제발 다시 돌아가면 안 되겠어? 우리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 응? 저는 조용히 숨을 한번 내뱉었습니다. 지금 와서요? 제 목소리가 제 것이 맞나 싶을 만큼 낯설게 들렸습니다. 잘못했어. 내가 다 잘못했어. 그때 내가 미쳤던 거야. 제발 딱 한 번만. 그 순간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아, 나는 지금 이 사람을 처음 보는 사람처럼 보고 있구나. 한때 같은 이불을 덮고 잠들었던 사람, 제 손을 잡아주겠다고 약속했던 사람, 제게 여보라는 호칭을 처음으로 붙여준 사람. 그 모든 기억이 이상하게도 이 남자와 연결이 되지 않았어요. 마치 서랍 깊숙한 곳에서 꺼낸 오래된 편지처럼 분명 제가 쓴 글씨인데도 낯설게만 느껴지는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내 말 좀 들어줘. 제발. 그가 다시 손을 뻗어왔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손을 빼버렸어요. 닿기도 전에 제 몸은 그의 온기를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3년 전이라면 생각도 못할 일이었죠. 그때의 저라면 이 사람이 아프다는 말 한마디에 밤새 병원 복도에서 잠을 자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했을 테니까요. 하지만 그건 3년 전의 저였습니다. 지금의 저는 이 사람이 제 앞에서 무릎을 꿇든 바닥을 기든 더 이상 마음 한 조각도 내어줄 수 없는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여보 한 번만, 딱 한 번만 기회를 줘. 내가 다시 잘할게. 여기까지 오는데 3년 걸렸어요. 남편은 제 말을 이해하지 못한 듯 멍하니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아니, 이해하고 싶지 않았겠죠. 그런데 발걸음이 점점 느려졌습니다. 그 사람에게서 멀어지면서도 제 머릿속에서는 이상하게도 3년 전 그 봄날의 기억이 천천히 펼쳐지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가 쓰러지셨다는 전화 한 통에 세상 모든 일을 내려놓고 병원으로 달려갔던 그날 말이에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던 간호사의 다급한 목소리, 택시 안에서 제 손을 꼭 쥐며 기도하던 그 마음. 그 모든 장면이 이 밤거리 위로 천천히 겹쳐지고 있었습니다. 2022년 4월, 벚꽃잎이 아파트 단지 마당 위로 눈송이처럼 흩날리던 어느 오후였습니다. 그날따라 하늘은 유난히 맑았고 저는 회사에서 한참 서류를 정리하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책상 위에 엎어둔 휴대폰이 미친 듯이 진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액정에 뜬 번호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낯선 병원 번호였어요. 이상하게도 그 번호를 보는 순간 저는 잠시 손을 멈칫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가볍게 받았을 전화를 그날따라 쉽게 손이 가지 않더군요. 어쩌면 몸이 먼저 이 전화가 평범한 전화가 아니라는 걸 알았는지도 모르겠어요. 전화를 받자마자 수화기 너머에서 다급한 간호사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여기 중앙병원 응급실인데요.
환자분 보호자 되세요? 시어머님께서 지금 쓰러지셔서 방금 도착하셨어요. 빨리 와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손끝이 차갑게 식는 게 느껴졌어요. 시어머니는 그날 아침까지만 해도 저에게 반찬을 나눠주시던 분이셨습니다. 오늘 저녁에 국을 끓였으니 퇴근길에 들르라고 문자까지 보내신 분이 왜 갑자기 응급실에 계신다는 건지. 저는 수화기를 든 채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어요. 전화를 끊자마자 손이 떨려서 남편 번호를 찾는데도 시간이 걸렸습니다. 간신히 연결된 남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심드렁했어요. 어머니께서 쓰러지셨대. 지금 응급실이라는데 빨리 와야 한다고 그래. 나 지금 못 가는데. 회의 중이야. 내가 먼저 가봐. 응? 전화기 너머로 또렷하게 들려오는 그 목소리에는 어머니가 쓰러지셨다는 소식을 방금 들은 아들의 다급함이 조금도 묻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남편의 그 말이 이상하다고 느끼지 못했습니다. 회사에 중요한 일정이 있을 수도 있고 아들보다 며느리가 먼저 가는 게 더 빠를 수도 있으니까요. 저는 서둘러 가방을 챙겨 건물을 빠져나왔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시어머니는 이미 응급처치를 받고 계셨어요. 의사 선생님께서 저를 조용한 곳으로 부르시더니 담담한 얼굴로 말씀하셨습니다. 뇌출혈이 심하세요. 지금 바로 수술에 들어가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보호자분께서 수술 동의서에 서명을 해주셔야 해요. 손에 쥐어진 종이가 어찌나 무거웠는지 한 장짜리 문서가 마치 수십 장을 겹쳐놓은 것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펜을 쥔 손이 떨리는 걸 애써 감추며 남편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번을 걸어도 받지 않더니 겨우 연결된 남편은 짧게 한마디만 던졌어요. 내가 좀 알아서 해줘. 내가 보호자잖아. 그 말이 어째서 그날은 귀에 그렇게 차갑게 박혔을까요? 저는 입술을 깨물고 천천히 이름 석자를 적어 내려갔습니다. 며느리로서 이름을 쓰는 건 태어나 처음이었어요. 그 서명이 앞으로 제 인생을 어떻게 흔들어 놓을지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펜을 내려놓는 순간 간호사 선생님이 저를 한번 힐끗 쳐다보셨어요. 그 눈빛에는 뭐랄까 안쓰러움 같기도 하고 의아함 같기도 한 묘한 기색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도 그제야 이 자리가 며느리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 무거운 자리라는 걸 어렴풋이 느꼈어요. 수술은 5시간이 넘도록 이어졌습니다. 복도에 놓인 딱딱한 의자에 앉아 저는 병원 벽에 붙은 시계 바늘만 세고 또 세었어요. 한 번씩 수술실 문이 열릴 때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고 그때마다 남편의 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친척 어르신 몇 분이 전화로 상황을 물어오셨지만 정작 이 자리에 있어야 할 사람은 오지 않았어요. 복도의 형광등 불빛은 유난히 차가웠고 지나가는 간호사들의 발소리만 이따금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저는 휴대폰 화면을 몇 번이나 들여다봤지만 남편에게서 온 연락은 한 통도 없었어요. 대신 제 친정 어머니에게서 먼저 전화가 왔습니다. 괜찮냐고 너무 애쓰지 말라는 그 한마디에 참고 참았던 눈물이 처음으로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밤 10시가 되어서야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수술은 잘 끝났지만 중환자실에서 경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제야 겨우 숨을 내쉬었습니다. 제가 잘한 일이 있다면 그때 빠르게 결정해서 병원으로 달려온 것뿐이었죠. 시어머니가 중환자실로 옮겨진 뒤에야 남편이 병원에 도착했어요. 벌써 자정이 가까운 시간이었습니다. 남편은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지친 얼굴로 복도 의자에 앉아 담배 한 대를 피우러 나가버렸어요. 결혼하고 처음으로 이 사람이 제 남편이라는 사실이
낯설게 느껴지던 밤이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병원 수납 창구 앞에 서 있었어요. 수술비와 중환자실 비용을 합친 금액이 꽤 컸지만 시어머니의 보험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제 카드를 내밀었어요. 결제 단말기에서 느리게 승인 사인이 울리던 그 소리가 지금도 가끔 귀에 남아 있습니다. 그때부터 저의 하루는 둘로 쪼개졌습니다. 아침에는 회사로 출근해 오전 일을 끝내고 점심시간에 병원에 들러 시어머니의 상태를 확인했어요. 오후에는 다시 회사로 돌아가 남은 업무를 마치고 퇴근 후에는 곧장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남편에게 병원에 와달라고 부탁하면 대답은 늘 똑같았어요. 여보, 내가 좀 해줘. 나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그래. 미안하다, 응? 그 미안하다는 말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무게를 잃어갔습니다. 처음엔 진심처럼 들리던 그 말이 나중에는 그냥 전화를 빨리 끊기 위한 핑계처럼 들렸어요. 하지만 저는 그때까지도 의심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남편이 회사에서 힘든가 보다 내가 대신 힘을 내야지 그렇게만 생각했죠. 결혼이라는 게 원래 이렇게 한쪽이 조금 더 짐을 지는 것일 수도 있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간호사 선생님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저를 시어머니의 유일한 보호자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약 복용법, 식사관리, 재활운동까지 모든 설명이 저를 향했어요. 남편분은 오늘도 못 오세요? 라는 질문이 하루에도 몇 번씩 들려왔고 저는 애써 웃으며 회사 일이 바쁘다고 둘러댔습니다. 그 거짓말이 쌓일수록 속이 얼얼해지는 건 왜였을까요? 시어머니는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기신 뒤에도 몸의 한쪽을 자유롭게 쓰지 못하셨어요. 말도 어눌해지셨고 밥숟가락 드는 일조차 힘겨워하셨죠. 저는 퇴근 후 병실 침대 옆 보조의자에 앉아 한 숟갈 한 숟갈 시어머니께 죽을 떠먹여 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말없이 저를 바라보시다가 가끔씩 제 손을 가만히 잡아주셨어요. 그 손의 떨림이 모든 말을 대신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평생 강단 있게 살아오신 분이었습니다. 그런 분이 이제는 며느리 앞에서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떨구시는 걸 보고 있자니 제 가슴 어딘가가 시큰하게 아려왔어요. 밤이 깊어지면 저는 보호자용 간이 의자에서 겉옷 한 벌만 덮고 쪽잠을 잤어요.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고 다음 날 출근길에는 얼굴이 부석부석했습니다. 그런 새벽마다 제 옆자리가 비어있다는 사실이 자꾸만 가슴 한쪽을 눌렀어요. 남편은 단 한 번도 보호자 의자에 앉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렇게 하루가 가고 일주일이 가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그때만 해도 이 간병이 이렇게 오래 갈 줄은 몰랐어요. 몇 달만 고생하면 시어머니께서 다시 걸으실 거라고, 그러면 우리 가족도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은 제 예상보다 훨씬 길어졌고 제 예상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어요. 저도 모르는 사이 저의 3년짜리 간병이 그렇게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한 달이 두 달이 되고 두 달이 다시 넉 달이 되자 제 삶의 중심은 어느새 집이 아니라 병원으로 옮겨가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시어머니의 밤사이 상태였고 퇴근길에는 회사보다 병원 이름이 먼저 떠올랐어요. 어느 날부터인가 간호사 선생님들께서 저를 볼 때마다 오늘도 오셨네요 라고 웃어주셨습니다. 그 말이 언젠가부터는 인사보다 확인처럼 들렸어요. 저는 도시락통을 2개씩 싸들고 다녔습니다. 하나는 제 점심, 다른 하나는 시어머니께서 드실 죽이었어요. 병원 식사만으로는 식욕이 없다고 하셔서 새벽마다 부엌에 서서 죽을 끓였습니다. 전복을 얇게 썰고 찹쌀을 불리고
참기름 한 방울을 떨어뜨리는 그 짧은 시간이 제게는 유일하게 숨 돌리는 순간이었어요. 시어머니의 떨리는 손을 생각하면 그 죽 한 그릇을 어떻게든 부드럽게 만들어 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시간이 갈수록 병원에서 남편의 얼굴을 보는 일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처음 한 달은 주말에 한두 번이라도 얼굴을 비쳤어요. 2달째가 되자 한 번으로 줄었고 석 달째부터는 제가 부탁해야만 마지못해 병원에 왔죠. 시어머니께서는 남편이 오는 날이면 고개를 힘겹게 돌려 아들의 얼굴을 한참 바라보셨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어머니의 얼굴을 제대로 마주하지 못하고 창밖만 바라보다 5분도 지나지 않아 자리를 뜨곤 했어요. 여보, 어머님께서 당신 얼굴 보고 싶어 하시는데 조금만 더 있다 가면 안 될까요? 나도 피곤해. 너도 알잖아. 요즘 내가 얼마나 바쁜지. 어머닌 내가 더 잘 챙기시잖아. 그 말을 하는 남편의 눈은 이상하게도 저를 똑바로 보지 않았습니다. 시선을 어디다 둘지 몰라 허공 어딘가를 헤매는 듯 했어요. 그때부터였을 거예요. 제 안에 작은 물음표 하나가 생긴 것이 병원비는 한 달이 지날 때마다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중환자실을 나온 뒤로 일반 병실 비용이 줄어들 줄 알았지만 재활 치료비와 약값이 추가로 붙어서 오히려 늘었어요. 거기에 간병인 비용까지 따로 고려해야 했죠. 시어머니의 통장에는 생각보다 돈이 많지 않았습니다. 평생을 알뜰하게 사시던 분이셨지만 그 돈은 병원비 몇 달치로 이미 바닥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결국 제가 5년 넘게 모아온 적금을 해지했습니다. 결혼기념일에 남편과 함께 떠나려고 준비했던 그 돈. 언젠가는 우리 집 한 칸이라도 늘려볼 수 있을까 싶어 한 푼, 두 푼 모아뒀던 그 돈이었어요. 창구 직원이 해지 사유가 어떻게 되세요? 라고 물었을 때 저는 한참을 말없이 서 있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가족 병원비요. 그 말을 하는 순간 이상하게도 눈물은 한 방울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저 마음 어딘가에 낡은 문 하나가 조용히 닫히는 느낌이었습니다. 해지한 돈은 그날 저녁 시어머니 병원비로 곧장 들어갔어요. 그런데 며칠 뒤 남편이 뜬금없이 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날 저는 병원에서 돌아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거실 소파에 앉아 등을 돌린 채로 말했어요. 여보, 나 500만 원만 좀 빌려줘. 이번 달 안에 꼭 해결해야 할 일이 있어. 저는 수도꼭지를 잠그고 몸을 돌렸습니다. 그 순간 손끝에서 물방울이 뚝뚝 떨어지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무슨 일인데요? 회사에 무슨 문제 있어요? 그냥 그런 게 있어. 너는 그런 거 몰라도 돼. 그냥 빌려줘. 응? 남편은 뒤돌아본 저와 눈도 마주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저는 그 등을 한참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다시 물었어요. 여보, 우리 지금 시어머님 병원비도 빠듯한데 어디에 쓰려고 그러는지 정도는 말해줘야 하지 않겠어요? 나도 알아야 같이 고민하지요. 그러자 남편이 갑자기 벌떡 일어서더니 짜증을 냈습니다. 아, 왜 이렇게 말이 많아? 남편이 돈 좀 빌려달라는데 그걸 꼭 그렇게 따져야겠어? 너 요즘 변했어. 예전엔 이런 거 안 따졌잖아. 그 말에 가슴 한쪽이 싸하게 식는 느낌이 들었어요. 예전엔 안 따졌잖아라는 그 말이 왜 그렇게 묘하게 쓰라리던지요. 저는 잠시 입을 다물었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제 통장에서 또 한 번 돈이 빠져나갔어요. 이유도 모른 채로 말이죠. 그때부터 남편의 귀가 시간이 조금씩 늦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밤 9시가 10시가 되었고 10시가 11시를 넘기더니 어떤 날은 자정이 지나서야 집에 들어왔어요.
저는 병원에서 돌아와 시어머니 약봉지를 챙기다가 몇 번이나 현관 쪽으로 고개를 돌려 시계를 확인하곤 했습니다. 기다리다 지쳐 먼저 잠드는 날이 점점 늘어났어요. 남편의 얼굴에서는 어느 순간부터 향수 냄새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남편이 쓰지 않던 달큰한 여자 향수 냄새였죠. 제가 무슨 향수 발랐어요? 라고 물으면 남편은 회사 사람이 뿌린 게 묻었나 보지라며 슬쩍 넘겼어요. 그 대답을 하는 남편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아주 조금 반 박자만큼 빨랐습니다. 그 미세한 차이가 이상하게도 제 귀에 자꾸만 걸렸어요. 오래같이 산 부부는 아주 작은 말투 하나에도 서로의 마음을 읽게 되니까요. 그날 저녁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밥상을 차렸지만 숟가락질을 하는 내내 코끝을 스치고 가는 그 낯선 향기가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 즈음부터 남편은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거실 테이블 위에 그냥 두고 샤워를 하던 사람이 어느 날부터는 화장실까지 휴대폰을 들고 들어갔어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할 때도 주머니에 꼭 챙겨 넣었고 잘 때는 침대 반대편 머리맡에 액정이 바닥을 향하도록 엎어놓았습니다. 가끔 남편의 휴대폰 화면이 불빛을 내며 울릴 때마다 남편은 누구보다 빠르게 손을 뻗어 화면을 가렸어요. 마치 어떤 보물을 지키듯이, 아니, 어떤 비밀을 덮어두듯이 말이에요. 한 번은 샤워를 하고 나온 남편의 머리카락에서 익숙하지 않은 샴푸 향이 나기도 했습니다. 우리 집에서 쓰는 제품이 아니었어요. 저는 그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보고 있으면서도 보지 않으려 애썼어요. 왜냐하면 그 순간의 의심이 현실이 되는 게 두려웠거든요. 시어머니도 저렇게 누워 계신데 만약 제가 가진 이 작은 불안까지 사실로 밝혀진다면 제 삶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무너질지 가늠이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매일 밤 마음속에서 저 자신에게 되뇌었어요. 남편은 그냥 요즘 힘든 거다. 회사에서 스트레스가 많은 거다. 남편도 어머니 일로 지쳐 있는 거다. 그런 변명들을 한 줌씩 주워다가 제 마음속 구멍에 메우고 또 메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새벽 저는 우연히 잠에서 깼어요. 옆자리를 보니 남편이 없었고 거실 쪽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죠. 발 뒤꿈치를 들고 조심스럽게 다가가 보니 남편은 소파에 등을 기대고 앉아 휴대폰을 보며 혼자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은 제가 결혼 생활 동안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너무나 낯선 웃음이었어요. 제 인기척을 느낀 남편이 화들짝 놀라며 휴대폰을 뒤집어 엎었습니다. 저는 그의 굳은 표정을 보면서 평소처럼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여보, 안 자고 뭐해요? 무슨 재밌는 일 있어요? 아, 그냥 뉴스 보고 있었어. 요즘 잠이 잘 안 와서. 뉴스 보면서 그렇게 웃었어요? 그 말을 뱉은 순간 저는 제 목소리가 살짝 떨리고 있다는 걸 알아차렸습니다. 남편은 대답 대신 헛기침을 하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저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 밤 저는 침대 가장자리에 누워 어둠 속 천장만 바라봤어요. 머릿속은 뒤엉켜 있었고 가슴은 이상하게 저릿했습니다. 분명 뭔가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몸은 이미 알고 있었죠. 하지만 저는 그 순간까지도 그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척 그저 시어머니를 돌보는 일에만 집중하자고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했어요. 그 새벽 이후로 저는 한동안 아무 일도 없었던 척 살았습니다. 매일 병원에 출근하듯 드나들었고 시어머니의 손을 잡아드렸고 남편의 늦은 귀가를 모르는 척 지나쳤어요. 그러던 어느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영수증 한 장 한 장을 맞춰가며 금액을 더해보던 중
이상한 항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낯선 이름 앞으로 50만 원이 2번. 그리고 그 다음 달에는 100만 원이 1번. 다시 그 다음 달에는 150만 원. 마치 정기적으로 보내는 용돈처럼 점점 액수가 커지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제가 잘못 본 게 아닐까 싶어서 눈을 비비고 다시 봤습니다. 화면을 확대해보고 거래 내역을 위아래로 몇 번이나 넘겨봤어요. 하지만 아무리 다시 봐도 그 이름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저는 그 이름을 소리내어 한번 읽어봤습니다. 들어본 적 없는 이름이었어요. 회사 거래처도 아니고 시댁 친척 이름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잠시 노트북 화면을 바라보다가 달력을 꺼내 송금 날짜와 요일을 하나하나 맞춰봤어요. 그 날짜들은 모두 남편이 늦게 귀가했던 날과 정확히 겹쳐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손끝에서 마우스가 스르륵 미끄러지더군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고 귀 뒤쪽이 달아올랐습니다. 저는 숨을 한번 깊게 들이마시고 지난 1년간의 거래 내역을 전부 다시 뽑아봤어요. 그 낯선 이름은 1년 동안 40번이 넘게 등장했습니다. 총액을 더해보니 2천만 원이 훨씬 넘었어요. 제 다리가 후들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천천히 닫고 식탁 위에 두 손을 가지런히 올려놓았어요. 손이 떨리는 걸 스스로 눈으로 확인하고 싶지 않아서요. 거실 창밖으로는 도시의 불빛들이 차분하게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 평온한 풍경 속에서 제 결혼 생활은 지금 뼛속에서부터 조용히 금이 가고 있었어요. 다음 날 저는 평소처럼 병원으로 출근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는 얼굴로 속으로는 수백 번을 뒤집으며 말이에요. 시어머니는 그날따라 저를 유난히 오래 바라보셨어요. 어눌한 말투로 제 이름을 몇 번이나 부르시더니 어렵게 한 손을 들어 침대 옆 협탁을 가리키셨습니다. 아가 저기 좀. 저는 시어머니가 가리키는 곳을 따라 고개를 돌렸어요. 협탁 위에는 평소처럼 물컵과 휴지, 그리고 약봉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협탁 아래 서랍이 살짝 열려 있었고 그 안에 못 보던 작은 물건 하나가 들어 있었어요. 손바닥만 한 검은 녹음기였습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어눌한 발음으로 천천히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아가가 들어봐야 해. 엄마가 몰래 켜놓은 거야. 그 말을 하시는 시어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제야 저는 깨달았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이미 한참 전부터 무언가를 알고 계셨던 겁니다. 다만 말을 제대로 못하시는 몸으로 이 낡은 녹음기 하나에 진실을 담아두고 계셨던 거예요. 저는 녹음기를 품에 품고 화장실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좁은 공간에 쭈그려 앉아 이어폰을 귀에 꽂고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그러다 갑자기 제 귀에 너무나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었어요. 엄마, 그래서 그 집 담보로 한 번 더 대출받는 건 어때? 엄마, 그거 내가 다 알아서 할게. 어차피 엄마 명의니까 인감만 주면 되잖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녹음기 속 남편의 목소리는 제가 아는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어머니 앞에서, 그것도 수술 끝에 몸도 제대로 못 가누시는 어머니 앞에서 저렇게 차갑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었나 싶을 정도로 말이죠. 그리고 잠시 후 또 다른 여자의 목소리가 녹음 속에 섞여 들어왔습니다. 오빠, 어머님 지금 정신 또렷하세요? 그냥 도장만 받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됐어. 오늘은 일단 분위기만 잡고 가자. 돈은 다음 주에 한꺼번에 움직일 거니까. 오빠, 그때 약속한 거 잊지 마요. 이번 건 끝나면 우리 여행 가기로 한 거. 알아. 걱정 말라니까. 그 여자의 목소리가 얼마나 가벼웠는지 저는 그 자리에
한참을 얼어붙어 있었어요. 아픈 시어머니의 병실에서, 그것도 제가 밤새 간병하던 그 침대 옆에서 남편은 처음 보는 여자와 함께 어머니 재산을 빼돌릴 궁리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녹음 파일은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서로 다른 날짜로 시어머니께서 몇 차례에 걸쳐 녹음하신 파일이 여러 개 담겨 있었어요. 저는 그것들을 하나하나 돌려듣는 동안 온몸이 차갑게 식어가는 걸 느꼈습니다. 어떤 파일에서는 그 여자가 시어머니께 직접 말을 건네는 장면도 있었어요. 어머니, 저한테도 아들같이 대해주세요라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던지던 그 목소리요. 그 목소리는 낯을 가리지 않는 이미 여러 번 와본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처음 온 사람이 낼 수 있는 톤이 아니었어요. 저는 그 짧은 한마디 속에서 이 관계가 얼마나 오래된 것인지를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녹음기를 품에 꼭 끌어안고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보시더니 떨리는 손을 제 손 위에 얹으셨어요. 아가야, 미안하다. 엄마가 아들 잘못 키워서. 그 한마디에 그동안 참아왔던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손을 두 손으로 꼭 감싸쥐고 고개를 저었어요. 어머님, 어머님 잘못 아니에요. 어머님이 잘못하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날 저녁 저는 녹음 파일을 제 휴대폰과 클라우드 두 군데에 모두 따로 저장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통장에서 낯선 이름으로 빠져나간 거래 내역도 전부 출력해서 서류 봉투에 차곡차곡 담아두었어요. 한 장 한 장 정리하는 그 손끝이 이상하게도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예전 대학 동창 중에 흥신소에서 일하는 친구가 있다는 걸 문득 떠올렸어요. 결혼식 이후로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던 그 친구에게 저는 그날 밤 조심스럽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지혜야, 오래간만이야. 나 부탁 하나만 해도 될까? 사람 한 명 좀 알아봐 줄 수 있어? 답장은 몇 분 만에 왔어요. 지혜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언제 만날래? 내가 시간 맞춰줄게라는 짧은 답만 보내왔어요. 어쩌면 제 메시지의 짧은 문장 속에서 이미 무언가를 읽어낸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래된 친구 사이에는 긴 설명이 필요 없는 순간이 있잖아요. 저는 휴대폰을 덮고 창밖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거리의 가로등 불빛이 유난히 길고 선명하게 뻗어나가고 있었어요. 침대에 누워 어둠 속 천장을 바라보던 그 밤, 저는 문득 이상한 기분에 사로잡혔어요. 두렵지 않았습니다. 화도 나지 않았고요. 대신 아주 차갑고 또렷한 무언가가 제 안에서 조용히 일어서고 있었어요. 그건 이전의 저라면 상상도 못했을 감정이었습니다. 3년 넘게 제 옆에서 잠을 자고 제 밥을 먹고 제 어머님을 속이던 그 사람에게 저는 이제야 똑바로 마주 설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울기 위해서가 아니라 끝까지 지켜보고 끝까지 밝혀내기 위해서요. 그 밤 이후로 제 안의 시간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속도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리기만 하는 아내도 혼자 참아내기만 하는 며느리도 아닌 조용히 준비하는 한 사람으로 말이에요. 녹음 파일을 저장해둔 그 주말이 지나고 저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돌아간 척을 한 거죠. 아침에는 남편에게 아무렇지 않게 밥을 차려주고 낮에는 병원에 가서 시어머니를 돌보고 저녁에는 말없이 집안일을 마쳤어요. 남편이 제 앞에서 웃으면 저도 웃었고 남편이 짜증을 내면 저도 적당히 한숨을 쉬며 넘겼습니다. 다만 겉으로만 그랬을 뿐 제 안에 저는 이미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남편의 얼굴을 볼 때마다 녹음 속 그 목소리가 겹쳐 들려왔고 남편이 제 손을 스칠 때마다 그 손이 내연녀를 만지던 손이라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그 이중의 시간을 살아내는 일이 얼마나 사람을 갉아먹는 것인지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러던 어느 평일 저녁 남편이 먼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었고 남편은 식탁에 앉아 한참 제 등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러다 헛기침을 두어 번 하더니 마치 연습이라도 한 듯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그만하는 게 어때? 저는 국자를 든 손을 멈췄습니다. 가스 불 위에서 찌개가 보글보글 끓어오르고 있었고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그만하다니요, 뭐려? 결혼 생활 말이야. 나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어. 저는 천천히 가스불을 껐습니다. 그리고 몸을 돌려 남편의 얼굴을 마주했어요. 그 얼굴에는 죄책감도 미안함도 없었습니다. 그저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대사를 드디어 꺼냈다는 듯한 어떤 후련함 같은 표정만 있었어요. 이상하게도 저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놀라기에는 이미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었고 울기에는 이 남자에게 흘릴 눈물이 남아있지 않았거든요. 언제부터요? 그게 중요해. 어차피 우리 사이는 이미 오래전부터 끝난 거 아니야? 너도 느꼈을 거야. 제 앞에 서 있는 이 사람이 정말 제가 3년을 밤낮 없이 간병하며 지켜온 그 남편이 맞나 싶었습니다. 아니, 사실은 맞다는 게 더 충격이었어요. 한 사람이 이토록 타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 그날 저녁 된장찌개 냄새가 번지던 부엌에서 처음으로 실감이 되었거든요. 남편은 그 자리에서 곧바로 재산포기 서류를 꺼냈습니다. 품속에 이미 준비해뒀던 것처럼요. 종이에는 공동 명의로 된 우리 집, 제가 모은 적금의 일부, 그리고 시어머니 명의의 작은 상가 하나까지 전부 자기 앞으로 돌려달라는 내용이 깔끔하게 적혀 있었어요. 여보, 어차피 너는 이 집에 정 없지? 나도 너랑 계속 사는 거 힘들고 서로 편하게 정리하자. 이거 사인만 해주면 돼. 저는 그 서류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숨이 턱 막혀오다가도 이상하게 마음 한쪽은 점점 서늘하게 가라앉더군요. 저는 천천히 서류를 남편 쪽으로 다시 밀었어요. 여보, 나 사인 안 할게요. 뭐? 왜? 왜냐니요. 이 집 나랑 반 나눠서 산 거 잊었어요? 적금도 내가 모은 돈이고 시어머님 상가는 어머님 재산이지 당신 재산 아니잖아요. 남편의 얼굴이 순식간에 일그러졌습니다. 그 표정은 제가 그동안 알던 남편의 어떤 표정과도 닮지 않았어요. 마치 가면을 벗어 던진 것처럼 전혀 다른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 같았죠. 야, 너 진짜 1억이야? 내가 어머니 간병시킨 건 누군데 내가 무슨 염치로 재산을 탐내? 그 말이 귀에 꽂히는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뚝 하고 부러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간병시켰다라는 그 한마디. 시어머니의 떨리는 손을 잡고 밤마다 죽을 끓이고 보호자 의자에서 허리가 끊어지도록 잠을 자던 그 모든 시간이 이 사람에게는 시켰다는 두 글자로 정리되는구나 싶었어요. 그날 밤 남편은 집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이상한 일이 시작됐어요. 시댁 친척들에게서 하나둘 전화가 걸려오기 시작한 겁니다. 얘,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시어머니 간병한다고 해서 다들 널 그렇게 좋게 봤는데 이제 와서 돈 보고 한 거라고 하면 어쩌니? 며느리가 그렇게 속이 시커먼 줄 몰랐다. 내가 내 편 들어준 게 부끄럽다 얘. 저는 처음에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조차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여러 친척들의 이야기를 종합해보니 상황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친척들에게 연락을 돌리며 저에 대한 이야기를 퍼뜨리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시어머니 재산을 노리고 간병했다는 이야기, 병원비도 자기가 다 냈는데 제가 생색만 냈다는 이야기, 심지어
자기가 바람 피운 것도 제가 밀어낸 탓이라는 이야기까지. 말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3년 동안 제가 보호자 의자에서 잠들며 쌓아 올린 시간들이 남편의 몇 통의 전화만으로 한순간에 다른 얼굴로 덧칠되고 있었어요. 친척 중 누구도 저에게 먼저 사실을 물어봐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저 남편의 말만 듣고 저에게 전화를 걸어 혀를 차더군요. 어떤 친척은 제게 소리를 질렀고 어떤 친척은 한숨을 섞어 긴 설교를 늘어놓으셨어요. 저는 수화기 너머로 그 말들을 가만히 들으면서 이 사람들이 지난 3년 동안 병원에 한 번이라도 와본 적이 있었나 떠올려 봤습니다. 단 한 명도 없었어요. 그 와중에 병원비는 어김없이 매달 찾아왔습니다. 남편이 집을 나간 뒤로 저는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할 수 없었어요. 친척들은 등을 돌렸고 남편은 연락도 받지 않았으며 생활비는 오롯이 제 월급 하나에 달려 있었죠. 저는 매달 통장 잔고를 확인하면서 이 돈으로 병원비와 월세와 제 생활비까지 모두 감당할 수 있을까 몇 번이나 계산을 다시 해야 했습니다. 아침에는 멀쩡히 출근하는 직장인이었지만 저녁 집에 돌아와 통장을 볼 때면 숨이 턱 막히는 날이 많았어요. 냉장고 문을 열 때마다 라면 한 봉지를 손에 들 때마다 이 돈을 어디에 먼저 써야 할지를 계산하는 제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 무렵 친정 어머니께서도 이 소식을 어디선가 들으셨는지 저에게 전화를 걸어오셨습니다. 그런데 친정 어머니는 저를 나무라지 않으셨어요. 대신 아주 오래 침묵하시다가 조용히 한마디만 하셨어요. 우리 딸 지금까지 잘해왔다. 엄마가 다 안다. 그 한마디에 저는 말없이 전화기만 꽉 쥔 채 한참을 숨죽였습니다. 그런 어느 날 새벽 병원에서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어요. 시어머니의 상태가 갑자기 나빠져서 다시 중환자실로 옮겨야 한다는 연락이었습니다. 저는 옷도 제대로 갈아입지 못한 채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응급실 복도에 도착했을 때 제 다리에서 힘이 완전히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저는 큰 소리로 울었어요. 처음엔 조용히 어깨만 떨다가 나중에는 그냥 복도 바닥에 앉아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지나가던 간호사 선생님 한 분이 제 어깨를 가만히 두드려 주시더니 종이컵에 따뜻한 물을 담아 건네주셨어요. 그 종이컵의 온기가 제가 그 3년 동안 가장 가까이서 느껴본 위로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날 오후 지혜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흥신소 조사가 어느 정도 정리됐다고 만나서 자료를 보여주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병실 창가에 서서 시어머니의 잠든 얼굴을 한참 바라봤어요. 그리고 지혜에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지혜야, 오늘 저녁에 볼 수 있을까? 나 이제 더 이상 늦출 수 없을 것 같아. 창밖으로 해가 천천히 기울고 있었습니다. 유리창에 비친 제 얼굴은 3년 전에 제 얼굴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의 얼굴처럼 보였어요. 눈 밑에 그늘은 깊어졌고 입꼬리는 아래로 내려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눈빛만큼은 3년 전보다 훨씬 더 또렷했어요. 저는 시어머니의 손을 한 번 더 꼭 잡고 병실을 나섰습니다. 이제 더 이상 참고 기다리기만 하는 시간은 끝났다는 것을 그 저녁의 복도 불빛 아래에서 조용히 스스로에게 말해 주었어요. 준비는 이미 오래전부터 되어 있었고 이제 그 준비를 하나씩 꺼내 놓을 시간이 온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지혜가 일하는 사무실 근처의 작은 카페에서 그녀를 만났습니다. 지혜는 커다란 갈색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며 저에게 커피 한 잔을 먼저 권했어요. 그녀의 얼굴은 평소보다 굳어 있었고 눈빛은 이상하게도 저를 오래 살폈습니다.
마치 이 자료를 건네기 전에 제가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려는 것 같았어요. 이혼 전에 먼저 말해줄 게 있어. 마음 단단히 먹고 들어줘. 지혜가 그렇게 운을 뗀 순간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지혜는 천천히 서류를 펼치며 제 눈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내 남편 옆에 있는 그 여자, 이름은 정민주. 그런데 이 이름이 진짜 이름이 아니야. 진짜 이름이 아니라니? 이 여자 이전에 다른 이름으로 살던 사람이야. 가명을 여러 개 쓰고 있고 사기 전력이 있어. 이미 한 번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고 그 이후로도 몇 명한테 비슷한 수법으로 돈을 뜯어냈다는 이야기가 있더라.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손끝이 싸늘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지혜는 서류를 한 장씩 제 앞으로 밀어주며 차분하게 설명을 이어갔어요. 그 여자의 과거 재판 기록, 그 여자가 예전에 접근했던 남성들의 패턴, 그리고 그들이 잃어버린 돈의 액수까지 하나하나가 마치 작업 매뉴얼처럼 정교하게 반복되는 구조였습니다. 수법이 거의 똑같아. 돈 있어 보이는 남자한테 접근해서 처음엔 위로해주는 척하다가 점점 돈을 뽑아내는 구조야. 마지막에는 집이나 재산을 담보 잡게 만들고 돈이 다 빠져나간 뒤에 사라지지. 저는 지혜의 얼굴을 한참 바라봤어요. 그녀는 저에게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아는 사람의 얼굴로 조심스럽게 저의 반응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직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속에서 무언가 아주 정교하게 맞춰지는 느낌이었어요. 퍼즐의 마지막 조각이 드디어 제자리를 찾은 것처럼요. 지혜는 마지막 서류 한 장을 제 앞으로 밀었습니다. 거기에는 그 여자와 남편이 최근 몇 달간 주고받은 문자 기록 일부가 정리되어 있었어요. 그 문자에는 놀랍게도 시어머니 명의의 상가 건물과 집에 대한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그 상가 담보로 대출 빼면 얼마 나와? 아내 모르게 진행해야 해. 명예 이전 서류는 내가 들고 있으니까. 어머님 인감은 언제 받아올 수 있어? 저는 그 문자들을 몇 번이나 되풀이해 읽었습니다. 글자 하나하나가 마치 얼음 조각처럼 차갑게 제 손끝에 닿았어요. 남편은 단순히 바람만 피우고 있던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시어머니의 재산을 빼돌리기 위해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있었고 그 계획의 핵심에는 바로 저 내연녀가 있었던 거예요. 지혜는 제가 자료를 다 읽는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제 손 위에 자신의 손을 가만히 얹어주었을 뿐이에요. 그 작은 체온이 얼어붙은 제 마음을 조금 녹여주는 듯 했습니다. 너 어떻게 할 거야? 끝까지 갈 거야.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말하면서도 스스로 놀랄 정도로 단단했어요. 지혜는 그런 저를 잠시 바라보다가 고개를 작게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병실로 돌아와 시어머니 옆에 앉았어요.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다시 옮겨지신 지 얼마 안 된 참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는 시어머니의 상태가 불안정하다고 언제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 없다고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 말을 가슴에 품고 시어머니의 손을 오래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께서 천천히 눈을 뜨시더군요. 어눌한 목소리로 저를 부르시더니 떨리는 손을 들어 제 휴대폰을 가리키셨어요. 아가 한 번만 나 영상 찍어줘.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휴대폰 카메라를 켰습니다. 시어머니는 힘겹게 말을 이어가셨어요. 중간중간 호흡이 가빠지셨고 말끝이 흐려지기도 하셨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를 돌본 건 며느리야, 내 아들이 아니라 우리 아가가 3년을 혼자 다 했어. 내 아들은 안 왔어. 단 한 번도 진심으로 온 적이 없어.
시어머니는 그렇게 한 문장을 간신히 이어가시고는 한숨을 길게 내쉬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천천히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만약 내가 죽고 나서 내 아들이 아가 괴롭히면 이 영상 꺼내서 보여줘라. 엄마가 지켜줄 거야.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처음으로 참지 못하고 울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눈빛에는 평소에는 볼 수 없던 어떤 결의 같은 것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평생 집안의 평화를 위해 참고 눌러오셨던 분이 마지막 순간에 처음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계셨던 거예요. 시어머니는 제 눈물을 보시더니 떨리는 손으로 제 뺨을 만져주셨어요. 아가야, 울지마. 엄마가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영상은 약 3분 정도였습니다. 그 짧은 영상 속에 시어머니께서는 자신의 마지막 남은 기력을 모두 쏟아부으셨어요. 저는 그 영상을 찍자마자 제 휴대폰과 이메일, 클라우드 3군데에 동시에 저장해 두었습니다. 단 한 파일도 잃어버릴 수 없는 기록이었으니까요. 며칠 뒤 의사 선생님께서 저에게 퇴원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시어머니의 상태가 더 이상 병원에서 할 수 있는 치료가 없는 단계라 호스피스 병원이나 요양시설로 옮기는 편이 낫겠다는 말씀이셨어요. 저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병원비 문제도 더 이상 감당하기 힘들었던 참이었죠. 그 소식이 어떻게 남편에게 전해졌는지 다음 날 남편이 저에게 오랜만에 먼저 전화를 걸어왔어요. 놀랍게도 남편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훨씬 부드러웠습니다. 여보, 어머니 퇴원하신다며? 나도 퇴원식에 갈게. 가족인데 당연히 가야지. 저는 수화기를 잠시 멀리 떼었다가 다시 귀에 댔습니다. 제 목소리는 평소처럼 차분했어요. 네, 오세요. 어머님도 마지막으로 아들 얼굴 보고 싶어 하실 거예요. 전화를 끊자마자 저는 깊은 숨을 한번 내쉬었습니다. 남편이 퇴원식에 온다는 건 아마도 친척들 앞에서 자신의 이미지를 회복하려는 마지막 연기가 필요했기 때문일 거예요. 혹은 내연녀와 함께 시어머니의 재산 이전에 관한 마지막 도장을 찍으려는 속셈이었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저는 이미 모든 준비를 끝마친 상태였습니다. 녹음 파일, 계좌 거래 내역, 내연녀의 사기 전력, 문자 기록, 그리고 시어머니의 마지막 영상까지. 저는 그 모든 자료를 노트북에 정리하고 태블릿에 백업하고 USB 2개에 나눠 담았어요. 혹시 한쪽이 사라지더라도 다른 한쪽이 살아있도록 두 USB는 서로 다른 장소에 따로 보관했습니다. 지혜에게도 파일 하나를 맡겨두었어요. 무엇 하나라도 놓치면 안 되는 순간이었으니까요. 퇴원식 전날 밤 저는 거실 불을 꺼둔 채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들어왔고 도시의 소음은 이상하리만큼 멀게 들렸어요. 3년이라는 시간이 영화처럼 제 눈앞에 흘러갔습니다. 보호자 의자에서 쪽잠을 자던 그 새벽들, 시어머니의 손을 꼭 잡아들이던 그 저녁들, 남편의 핑계를 참아내던 그 수많은 날들. 이 모든 게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바로 내일 병원 로비에서의 그 퇴원식을 향해서요. 저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한 번도 망설이지 않은 것은 아니었어요. 몇 번이나 흔들렸고 몇 번이나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영상 속 눈빛을 떠올릴 때마다 저는 다시 마음을 다잡았어요. 퇴원식 당일 아침 저는 평소보다 조금 더 일찍 일어났습니다. 커피를 한 잔 내려 천천히 마셨고 단정한 연회색 블라우스와 검은색 치마를 꺼내 입었어요. 거울 앞에서 머리를 빗어 올리며 저는 제 눈을 가만히 들여다봤습니다. 그 눈 속에는 분노도 슬픔도 없었어요. 다만 오랜 시간 준비해온 사람의 차분한 침착함이 깃들어 있을 뿐이었죠. 병원에 도착하니
이미 친척들이 몇 분 나와 계셨습니다. 시어머니의 퇴원을 겸해 가까운 친척들께 안부 인사 자리를 마련한 것이었어요. 사실은 남편이 먼저 제안한 일이기도 했습니다. 가족들한테 어머니 마지막 인사는 해야 하지 않겠냐라며 남편이 직접 친척들에게 연락을 돌렸거든요. 저는 그 저희를 이미 알고 있었어요. 남편은 이 자리를 이용해 자신이 얼마나 효자인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려 했던 겁니다. 병원 로비 한쪽에 마련된 작은 라운지에는 시어머니께서 휠체어에 앉아 계셨어요. 그 옆으로 간호사 한 분과 친척 어르신 5분이 나란히 서 계셨고 저는 시어머니의 휠체어 뒤에 조용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어깨가 아침 햇살을 받아 유난히 작아 보였어요. 약속한 시간에서 10분쯤 지났을까요? 로비 자동문이 열리며 남편이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의 옆에는 한 여자가 함께 서 있었어요. 단정한 정장 차림에 은은한 향수 냄새를 풍기는 여자. 저는 첫눈에 그녀가 누구인지 알아봤습니다. 녹음 속에서 오빠라고 부르던 그 목소리의 주인공이었어요. 친척 어르신 한 분이 눈살을 찌푸리며 남편에게 다가갔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냐? 소개드릴게요. 제 여자친구입니다. 어머니 퇴원하시는 자리인데 같이 와서 인사드리고 싶었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친척들 사이에서 작은 웅성거림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지켜보며 아무런 표정도 짓지 않았어요. 남편은 여유롭게 걸어와 시어머니 앞에 서더니 품속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여보, 저번에 말했던 거. 오늘 어머니 앞에서 도장 찍자. 가족들도 다 보는 앞에서 깨끗하게 정리하는 게 낫지 않겠어? 이혼 서류였어요. 한 손에는 이혼 서류를, 다른 손에는 재산 포기 서류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이 자리의 주도권이 자기에게 있다고 믿는 사람의 미소가 번지고 있었어요. 내 연녀는 그 뒤에서 가볍게 팔짱을 낀 채 여유로운 표정으로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서류를 한참 바라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들었어요. 네, 정리하죠. 대신 가족들 앞에서 한 가지만 먼저 보여드리고 싶어요. 친척 어르신 한 분이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보셨습니다. 남편의 얼굴에서도 미소가 천천히 굳어가기 시작했어요. 저는 가방에서 태블릿을 꺼내 로비 벽면에 설치된 커다란 모니터에 무선으로 연결했습니다. 병원에서 미리 간호사 선생님께 부탁해둔 것이었어요. 모니터 화면에 시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영상 속 시어머니는 힘겹게 말을 이어가고 계셨어요. 그 목소리가 병원 로비를 가득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나를 돌본 건 며느리야, 내 아들이 아니라 우리 아가가 3년을 혼자 다 했어. 내 아들은 안 왔어. 단 한 번도 진심으로 온 적이 없어. 친척들의 얼굴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몇 분은 입을 벌리셨고 다른 몇 분은 남편 쪽으로 고개를 획 돌리셨어요. 남편은 한 걸음 뒤로 물러섰고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내 연녀는 팔짱을 풀며 그제야 주변의 시선을 눈치채기 시작했어요. 영상이 끝나자 저는 태블릿 화면을 바꿔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로비 안에 남편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엄마, 그 집 담보로 한 번 더 대출받는 건 어때? 엄마, 그거 내가 다 알아서 할게. 어차피 엄마 명의니까 인감만 주면 되잖아. 이어서 내 연녀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오빠, 어머님, 지금 정신 또렷하세요? 그냥 도장만 받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됐어. 오늘은 일단 분위기만 잡고 가자. 돈은 다음 주에 한꺼번에 움직일 거니까. 친척 한 분이 아이고 세상이라는 말과 함께 자리에 주저앉듯 앉으셨습니다. 또 다른 한 분은 남편의 팔을 거칠게 잡으셨고 한 어르신은 내연녀 쪽을 향해 삿대질을 하셨어요.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저에게 혀를 차며 전화를 걸어오시던 그 친척분들의 얼굴 위로 당혹감과 부끄러움이 동시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로비 안은 순식간에 술렁이기 시작했고 지나가던 병원 직원들도 무슨 일인가 하고 걸음을 멈춰 섰습니다. 그때 저는 준비해온 서류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한 장 한 장 자료를 꺼내며 차분한 목소리로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시어머님 계좌와 남편 계좌에서 이 여자 앞으로 빠져나간 돈이 총 3억 원이 넘습니다. 여기 거래 내역이 다 찍혀 있어요. 그리고 이 여자는 이름도 가명이에요. 과거에 비슷한 수법으로 사기 전력이 있는 사람이고 이미 재판 기록까지 남아 있습니다. 저는 지혜에게서 받은 재판 기록 서류를 펼쳐 보였습니다. 내연녀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어요. 그녀는 뒷걸음치려 했지만 친척 한 분이 팔을 붙잡으셨고 로비 입구 쪽을 지키던 경비원의 시선도 그녀에게 향하고 있었습니다. 오빠 이게 무슨 소리야? 나 이런 사람 아니야. 내연녀가 남편의 팔을 붙잡으며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그녀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어요. 그의 얼굴에는 이제 당황과 분노, 그리고 제대로 감추지 못한 공포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야, 이게 다 뭐야? 너 지금 나한테 사기친 거야? 저 사람이 하는 말 진짜야? 오빠, 나는 그게 아니라. 두 사람이 서로의 멱살을 쥐기 직전의 얼굴로 돌아서자 친척 어르신 한 분이 큰 소리로 호통을 치셨습니다. 너희 둘 지금 어디서 누구 앞에서 이런 짓을 하는 거냐? 어머니 앞이다. 어머니 앞. 그 순간 모두의 시선이 시어머니께로 향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휠체어에 앉아 조용히 눈을 감고 계셨어요. 그 주름진 얼굴 위로 한 줄기 눈물이 천천히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친척들의 눈도 함께 붉어졌어요. 저는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한때는 제가 가장 의지했던 사람. 그러나 지금은 제 앞에서 완전히 무너져 있는 한 남자. 남편은 제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시선을 이리저리 피하기만 했어요. 여보, 이거 오해야. 내가 설명할게. 응? 우리 둘이 조용히 얘기 좀 하자. 저는 고개를 한번 저었습니다. 오해할 게 뭐가 있어요? 당신 목소리, 당신 손으로 보낸 문자, 당신이 만진 서류. 전부 여기 있잖아요. 제 목소리에는 감정이 실려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차분함이 남편에게 더 큰 충격이었는지 그는 입술을 달싹이다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저는 남편이 들고 있던 이혼 서류를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이혼 서류, 내가 받을게요. 당신이 원하던 거잖아요. 그런데 재산 포기 서류는 내가 안 써요. 어머님 재산은 어머님 거고 우리 공동 재산은 법대로 나누겠습니다. 남편은 무너지듯 로비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내연녀는 이미 친척들의 시선을 피해 슬그머니 몇 걸음 뒤로 물러서 있었고 친척들은 하나둘 남편을 외면하고 돌아섰어요. 저는 시어머니의 휠체어 손잡이를 잡고 천천히 로비를 빠져나왔습니다. 시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제 손을 꼭 잡아주셨어요. 그 손의 온기가 그 3년 동안 제가 견뎌온 모든 새벽의 값어치를 한순간에 전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병원 문을 나서는 순간 저는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등 뒤에서 여전히 남편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그 소리는 이제 저에게 닿지 않았습니다. 3년의 시간이 그렇게 그날 오전에 병원 로비에서 조용히 마침표를 찍고 있었어요. 퇴원식이 끝난 뒤로 시간은 이상하리만큼 빠르게 흘렀습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조용한 요양원으로 모셨어요. 저는 매주 두세 번씩 그곳에 들러 시어머니의 손을 잡아드렸고
좋아하시는 죽을 끓여 가져다 드렸어요. 이혼은 생각보다 빠르게 정리됐습니다. 남편이 더 이상 재산에 대해 거짓말할 수 없게 되자 법원은 저에게 공동 재산의 정당한 몫을 인정해 줬어요. 저는 우리가 함께 살던 그 집을 팔고 조용한 동네의 작은 투룸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이삿짐 박스들 사이에 앉아 커피 한 잔을 마시던 그 저녁, 저는 난생 처음으로 제 이름으로 만든 공간에서 숨을 내쉬었어요. 그 공기가 이상하리만큼 달게 느껴지더군요. 누군가의 발소리를 기다릴 필요도 없고 누군가의 거짓말을 참아줄 필요도 없는 밤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지나가는 자동차 소리조차 그날은 유난히 다정하게 들렸어요. 그리고 남편의 이야기는 퇴원식 이후로 빠르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내연녀는 퇴원식 다음 주에 남편의 계좌에서 남은 돈을 모두 빼내 사라졌어요. 알고 보니 그녀는 이미 다른 도시에 또 다른 남자를 두고 있었고 그쪽으로도 동시에 같은 수법을 쓰고 있었다고 하더군요. 남편이 뒤늦게 그녀를 추적해 고소까지 했지만 그 돈을 다시 돌려받기는 어려웠습니다. 남편은 내연녀를 따라 빼돌려둔 돈이 많았기 때문에 그 돈이 사라지자 곧바로 빚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회사에서는 그동안 부적절한 자금 사용이 적발돼 권고사직을 당했고 신용등급도 곤두박질 쳤습니다. 친척들은 시어머니의 영상이 도는 걸 알게 된 이후로 더 이상 남편의 전화를 받지 않았고 한때 남편이 의지하던 동료들조차 그를 멀리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소식들을 가끔 지혜를 통해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제 마음속에는 어떤 통쾌함도 어떤 연민도 없었어요. 그저 한 사람이 자신이 뿌린 씨앗을 거두고 있다는 담담한 확인뿐이었죠. 그렇게 3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사이 조용히 세상을 떠나셨어요. 마지막까지 제 손을 꼭 잡으시고 아가야, 고맙다라는 말씀을 간신히 남기고 가셨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장례식장을 3일 내내 지켰어요. 남편은 마지막 날 잠시 얼굴만 비쳤고 친척 중 누구도 그와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제가 남편을 본 마지막 모습인 줄 알았어요. 장례를 다 치르고 난 뒤 저는 한동안 혼자 시어머니 유품을 정리했습니다. 낡은 앨범 한 권을 펼쳤더니 어린 남편을 품에 안고 환하게 웃으시던 시어머니의 사진이 끼워져 있더군요. 저는 그 사진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조용히 앨범을 덮었습니다. 시어머니의 그 웃음이 한 사람의 삶에서 어디쯤 어긋나 버린 것인지 그 질문에 저는 끝내 답을 내릴 수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밤 저는 그 얼굴을 다시 마주하게 된 겁니다. 야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지하철역에서 내려 늘 다니던 골목으로 접어드는데 가로등 아래 서 있는 낡은 실루엣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실루엣이 저를 향해 달려온 거예요. 3년 만에 마주한 남편의 얼굴. 그것이 바로 이 이야기의 시작이었고 동시에 이 이야기의 마지막 장면이기도 했습니다. 여보, 제발 다시 시작하자. 남편이 제 발 아래 무릎을 꿇고 울먹이던 그 순간 저는 지난 3년의 모든 기억이 제 안에서 한 번 더 천천히 지나가는 걸 느꼈어요. 시어머니의 떨리는 손, 밤마다 끓이던 죽의 냄새, 녹음기 속의 낯선 목소리, 퇴원식 로비의 차가운 불빛. 그 모든 장면들이 스쳐 지나간 뒤에 제 안에 남은 감정은 단 하나였습니다. 끝이라는 감정. 저는 무릎 꿇은 남편을 가만히 내려다봤어요. 한때는 참 듬직해 보였던 그 어깨가 지금은 왜 이렇게 초라하게 휘어 있는지. 세월이 그리고 선택이 한 사람의 모습을 이렇게까지 바꿔놓는다는 것이 새삼 낯설게 느껴졌어요. 여보, 나 다 잃었어.
정말이야. 직장도 없고 집도 없고 누구 하나 연락하는 사람도 없어. 너밖에 없어. 나한테는 이제 너밖에. 저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나한테는 이제 당신이 없어요. 남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마지막 희망 한 줄기를 붙잡으려는 사람의 필사적인 빛이 남아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 빛에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빛은 3년 전에 이미 저에게서 사라진 종류의 빛이었거든요. 나는 3년 동안 당신을 위해 모든 걸 다 해줬어요. 어머님 간병도 병원비도 집안일도 다 내가 했죠. 하지만 이런 일들은 저를 힘들게 한 게 아니에요. 당신이 한 짓이 저한테는 제일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었어요. 그 말을 끝으로 저는 가만히 몸을 돌렸습니다. 그가 다시 제 치맛자락을 붙잡으려 손을 뻗었지만 저는 그의 손을 조용히 뿌리쳤어요. 골목을 빠져나오자 큰 길 가로등 불빛이 환하게 저를 맞아주었습니다. 저는 한 번 숨을 깊이 들이마셨어요. 차가운 밤 공기가 폐 속 깊이 들어와 퍼지는 그 느낌이 이상하리만큼 살아있다는 기분을 들게 했습니다. 저는 문득 시어머니의 마지막 말씀이 떠올랐어요. 아가야, 고맙다. 그 짧은 한마디가 그 3년의 무게를 모두 녹여준 단 하나의 대답이었습니다. 그 대답이면 충분했어요. 그 외의 것들은 이제 제 어깨 위에서 내려놓아도 되는 짐들이었거든요. 사람을 버린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에요. 특히 한때 사랑했던 사람이라면 더욱이요. 하지만 어떤 시간은 그리고 어떤 선택들은 우리에게 아주 천천히 가르쳐 주더군요.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는 때로 뒤돌아보지 않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을요. 저는 그 밤 처음으로 제 집에 도착해 환하게 불을 켰습니다.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따뜻한 차 한 잔을 끓였어요. 조용한 거실에 앉아 그 차를 한 모금 마시는 순간 오랜만에 제 얼굴 위로 작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3년이었습니다. 3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려서 저는 드디어 저 자신에게로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며느리도 아닌 그저 한 사람의 나로서 조용히 저의 새로운 시간을 시작하려 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누군가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간병도, 돈도, 사랑도 한 사람의 일방적인 책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건강한 관계는 서로 책임지고 서로 존중할 때 유지됩니다. 여러분도 관계 속에서 당연한 희생을 강요받고 있다면 한 번쯤은 반드시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말고 꼭 달아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